네, 생생한 현장 이슈를 색다른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생방송 정치본색입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박원석입니다. 오늘의 정치본색 주제는 이재명의 당권 도전과 포스트 민주당입니다. 함께 오늘 주제 집중 분석해 주실 두 분, 이종근 정치평론가. 안녕하세요. 그리고 전계환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주제, 김나연 아나운서 소개 영상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생방송 정치본색, 오늘의 주제는 어대명, 그리고 포스트 민주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권 레이스가 17일 이재명의 출마 선언과 함께 본격 개막했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사법 리스크 등을 이유로 불출마하라는 비명계의 요구에 이재명 의원은 책임은 문제 회피가 아니라 문제 해결이다. 행동으로 책임지겠다라며 응답했는데요.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유력시되고 있음에도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난관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 과거 정리 없는 이재명의 출마 강행입니다. 예, 오늘의 첫 번째 토크 주제가 과거 정리 없는 이재명의 출마 강행인데요. 그동안의 이재명 의원이 언제 출마하느냐, 이걸 가지고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이제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7월 17일 날 출마를 했습니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에 가장 큰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시인하면서도 책임지는 것이 회피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민주당을 혁신해서 강한 정당을 만들고 또 민생정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출마 일성을 밝혔습니다. 우선은 이재명 의원의 출마 일성 어떻게 보셨는지 소감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의원이 지난번 인천 쪽에 개항을에 출마할 때와 똑같은 어떤 패턴을 보였다라는 게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패턴이냐면 그 당시에도 개항을 출마 관련해서 굉장히 당내에 말이 많았잖아요. 그랬죠. 언론 네. 비판도 많이 하고. 그런데 계속 침묵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제가 뭐 당시 이제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일부 그 의원들이나 혹은 또 이런 종편 패널들, 민주당 쪽 패널들을 만나서 중간에 만나서 고민 중이다. 어떻게 할지 난 아직 마음을 안 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흘렸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거의 마지막 순간에 출사표를 던졌죠. 근데 이번에도 똑같았어요. 거의 뭐 그 침묵을 지키거나 일단 거리를 두다가 일부 또 종편 패널들과 식사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니 듣고 보니까 아직 안 정했대요. 그리고 고민 중이래요. 하는 것도 역시 똑같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딱 하고 나옵니다. 저는 이게 왜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저는 어쨌든 이재명 후보 의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진 않지만 그러나 나오려면 좀 더 당당하게 해라. 자기가 어떤 정해진 어떤 시점을 딱 해서 나는 이것 때문에 나온다. 심판을 받겠다. 이런 비판 내가 잘 알고 있다. 뭐 어저께 한 얘기 뭐도 좋고 차라리 당당해야 되는데 늘 나는 고민이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비춰지냐면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이 불러서 혹은 지난번 개항을처럼 내가 책임지기 위해서 나온다. 책임을 지라는 게 나오지 말라는 얘기로 비판을 하는데 거꾸로 책임지기 위해서 나온다. 이번에도 당을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 나온다.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보다는 시대가 불러서 소명 때문에 나오는 것처럼 비춰지게 만드는 과정. 그래서 이것이 이재명 스타일인지는 모르지만 도리어 이재명스럽진 않았다. 이제 초기에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나 여기서 굉장히 당당한 모습을 언제나 마이너리티로 임에도 불구하고 보여줬었는데 최근에 두 번의 이 출사표는 당당하지 못했다. 좀 당당하고 솔직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 이재명 의원의 출마를 가지고 갑론을박하고 있는 당 안팎에 분명하게 의사를 밝히고 그렇죠. 정면 돌파를 했어야 되는데 뭔가 이게 마치 본인은 출마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이제 호명이 있어서 출마하는 것처럼 비추기 위해서 굉장히 어색하게 연출을 했다. 이런 비판적인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정계환 평론가님. 찬반 양론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하나로 모이는 결론은 힘이 있어서 출마했다는 겁니다. 대세론이죠, 이른바. 힘이 있어서 출마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제 대선 패배, 지선 패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그것도 뭐 설명이 좀 잘 안 됩니다. 두 번째, 민주당을
새로운 민주당으로 재탄생시키겠다. 그러면 혁신의 경로를 이제 밟아가겠다는 것인데 그것도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일부 친문 쪽에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혹시라도 지금 뭐 자신에게로 향하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 일정하게 좀 이제 방어벽을 치겠다고 하는 방탄 출마다. 뭐 방탄 출마까지라는 표현도 있지만 어쨌든 그건 좀 과하다고 보더라도 네.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출마했다. 또 이것만으로 결론 짓기에도 이재명의 출마를 좀 시원하게 이렇게 설명하기 좀 어렵다고 봅니다. 뭐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고 어떤 설명으로 국민적 명분을 획득하고 당 내에서 갈등을 좀 정복시키는 것보다는 갈등을 좀 진화하면서 나섰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좀 생략된 점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그분과 함께 정치를 하겠다는 분들이 이재명 출마 반대 또는 이재명 출마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제기하는 쪽에 좀 지나치게 많은 비판을 하면서 출마의 당위성을 힘의 논리로 이렇게 모아가는 것은 앞으로 민주당의 미래, 이재명 당대표의 미래와 좀 연결해서 봤을 때 이것이 정말 선약이 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보면 달콤한 독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전당대회 과정에서 상당히 좀 해소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분 공이 좀 비판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 이재명 의원이 명분이 좀 부족한데 어쨌든 대세를 앞세워서 이렇게 출마를 강행한 게 당의 어쨌든 단합과 혁신에 그다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점들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이 좀 뭐랄까요 자기 성찰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치 않은 거 아닌가 이런 말씀으로 들리고요. 자, 당내에서도 여전히 이재명 책임론이 식지 않고 있어요. 당권 출마한 뭐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현 정부나 국민의힘의 꽃놀이패가 될 수 있다 이런 비판도 했고 또 최고위원 출마한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결국 이게 사당화 논란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출마를 강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식지 않는 이재명 책임론. 이른바 이제 반명 책임론. 이게 과연 전당대회에서 어느 정도 변수가 되겠는가? 그 예측을 한번 우리가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우리 전 평론가님. 예, 저는 뭐 미미하다고 보고요. 네. 지금 이제 반 이재명 전선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의 이제 포인트가 명분론이나 또는 이제 그 민주당의 미래, 혁신의 과제 이런 게 아니고 당신 잘못했는데 왜 이렇게 출마를 강행해서 당을 분란으로 빠뜨리느냐. 특히 뭐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오히려 뭐 국정 운영 또는 뭐 저 국민의힘 도움을 주는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쉽게 이게 침뱉기식으로 비판을 해버리면 오히려 민주당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지지자들이 서른 의원에게 표를 줄 가능성이 없죠. 네. 저런 식으로 비판할 게 아니라 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왜 인천 계양을 출마를 했으며 송영길 또 대표가 왜 서울시장을 출마했고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것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과 토론을 통해서 이것은 아니다 맞다 이제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끔 다른 경쟁자들이 이슈 제기 또는 논리적으로 이제 접근해야 되는데 뭐 이재명은 안 된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자기 방탄하려고 나왔다 이제 이렇게 몰고 가니까 오히려 저는 표가 그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없는데 저는 이번에 이제 그 당권 경쟁 과정에서 이재명 의원이 뭔가 색다른 방식으로 지금 상황을 돌파를 할 필요가 있다. 이 선거 자체는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그리고 이재명 단독으로 나와서 스스로 책임 정치를 하겠다고 당원들의 동의를 받는 과정이라고요. 그것이 다른 뭐 이슈나 상황 때문에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없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본다면 이재명 이제 후보가 이 상황을 어떻게 관리해서 갈 것인가에 매우 관심을 가지고 상대의 비난이나 비판 같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정치적 입지를 어떻게 구축해 나가는 과정으로 전당대회를 이제 선순환의 과정으로 만들 건지가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뭐 어대명이라는 말이 나온 것처럼 그 이재명 의원의 거의 동무대가 될 선거가 예상이 되는데 거기서 이재명 의원이 아까 이제 색다르다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어떤 비전을 보이는가가 이번 전당대회에 국민들이 그리고 당원들이 관심을 갖느냐 그렇지 않은 먹을 거 없는 그런 전당대회가 되느냐 뭐 이 갈림길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네. 그 반명 책임론 변수가 되겠습니까?
변수가 안 되겠죠. 어떤 전당대회도 사실 앞서고 있는 후보를 뒤에 쫓아가는 후보들이 집중 난타하는 건 늘 있어 왔으니까 반명이라는 이름으로 뭐 뭉친다. 이것이 뭐 나쁘다 좋다의 뭐 그런 가치 판단의 어떤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어떤 비전, 전평론가 말씀 제가 뭐 여러 가지로 동의하는 바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이란 건 사람 자체가 사실 비전이거든요. 사람 자체가 메시지고요. 그랬을 때 이재명이라는 사람 자체의 어떤 비전 입에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미지, 상징성, 그다음에 그 메시지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새롭게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을까요, 과연? 자, 지난번 선거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여의도 출신이 아닌 후보를 지금 그랬죠. 후보로 내세운 거예요. 네. 아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적인 정권의 공철청장 출신이 아무리 그 안에서 뭐 이렇게 따돌림을 왕따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선뜻 보수 정당, 역사가 깊은 보수 정당의 후보로 데리고 온다? 사실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또 이재명 후보를 한번 보자고요. 이재명 후보, 이 민주당이라는 정권의 사실은 적자, 서자 이 말씀 참 저도 안 좋아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그런 적자일까요? 과연?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TK 출신입니다. 그리고 운동권의 DNA도 사실 이 82학번이긴 하지만 학생운동 출신도 아니고 그리고 운동권 내에서의 이 사람이 뭐 물론 성남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이 후보가 했다고 하더라도 운동권 내에서의 어떤 위치로 봤을 때 사실 거기도 서열도 중요하고 어떤 뭐 파도 예. 중요하고 정파 이념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굉장히 먼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맞붙을 수 있는 거대 여당, 거대 1당 2당에 맞붙을 수 있는 이유 새로웠거든요. 네. 뭔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바꿀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양쪽 정당의 이준석, 뭐 한쪽은 뭐 선출된 당대표지만 또 이쪽은 박지현, 이쪽은 뭐 임명직이지만 그래서 이런 새로움 때문에 선택을 받았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그 새로움을 스스로 던져버리는 지금 길로 가고 있다. 또 이재명이야? 이런 반응을 지금 나타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번 전당대회에서 변수라면 이재명다운 그런 어떤 새로움, 아까 이제 자기 색깔이 분명한 그런 어떤 비전을 보여주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 변수 아니겠느냐 이 말씀이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자들은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1차 컷오프가 정리가 되고 나면 3명으로 압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7월 28일 날. 그러면 이제 반명연대 얘기가 나올 거다. 물론 이제 당권 주자들 중에 일부는 뭐 그런 방식의 연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반명연대라는 게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지, 또 실현 가능할지, 그게 경쟁력이 있을지, 뭐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뭐 차탄속 태풍이 될 거다. 그런데 제대로 논쟁은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 지난 대선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책임론도 좀 명확하게 묻고 따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이제 이종건 우리 그 평론가님 말씀에 저는 약간 다른 의견을 좀 보태자면, 이재명 후보가 신선미를 상실했다. 새로운 것이 없다고 하는 것 중에 네. 일부 동의하면서 저는 다수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은 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실제 이재명이 관련돼 있다는 증거가 네. 없고, 그다음에 성남 FC 같은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축구단 운영하면서 기업들 후원 사실 받고 있거든요. 네. 이것이 본인이 부당한 압박을 넣어서 불법 행위를 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 권한을 가지고 지역의 살림살이를 하는데 과연 할 수 없는 것이냐. 그런데 그것 전체가 범죄 행위의 대표격인 것처럼 이제 몰고 가는 이 프레임은 좀 벗겨낼 필요는 있다. 네. 다만 그 과정에서 뭐 금전적 거래가 있었다거나 또는 횡령이 발견된다거나 이제 이렇게 하면 좀 이제 다른 수사 선상의 문제지만 네. 지금 이재명 의원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중에서 부정적인 부분은 네. 사실이 아닌 허위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제해서 공개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을 둘러싼 여러 논란 중에 이런 부분들은 일단 제거하고 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제 리더십 또는 지금 당을 향한 미래 비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갈라서 본다면
이번에 출마해서 반명 전선을 구축하는 분들도 제대로 한번 싸워서 79 또는 780년생들이 한번 제대로 이재명 후보와 논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전당대회가 이른바 이재명의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 이런 걸 거론하는 장이 아니고 당의 비전에 대한 일종의 비전 경쟁의 장이 됐으면 참 좋겠지만 이른바 이제 그 97 세력도 마찬가지고 반명 입장에 서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의 리스크가 고스란히 당의 리스크가 되고 그게 당 분란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은 출마를 자제하라고 그토록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것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는 말이죠. 네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재명 의원의 그 사법 리스크에 있어서는 거의 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반명연대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이 있죠. 당연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전당대회도 당대표 선거에서 1위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서 단일화 늘 있어 왔고요. 뭐 컷오프 이후에 뭐 한 서너씩 이렇게 그 경쟁을 하다 보면 당연히 그 중에서 둘 이상의 뭐 단일화가 있을 겁니다. 전 포인트는 이거예요. 8월 29일이 전당대회잖아요. 네. 그러니까 9월 3일이 그 검수완박법 상으로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는 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뭐 공공수사 1, 2, 3부, 뭐 반부패 수사부 1, 2, 3부가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8월 28일 전에 전 평론가 말씀처럼 단순히 후원을 받았다가 아니라 거기서 그 자금이 불확실한 쪽으로 흘러갔을 경우 FIU에서 검찰에 넘겨준 금융정보가 사실상 이것이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곳으로 흘러갔다거나 또는 사적으로 흘러갔다거나 어쨌든 그 돈의 행방에 대해서 뭐 검찰이 발표를 한다거나 이런 변수들이 지금 아직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장동 의혹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나요? 이낙연계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거기서 의문을 제기하고 하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서른 의원이라든지 혹은 윤영찬 의원이 다 그 이낙연 캠프에 있었던 분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저는 어떤 지금 이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그동안에 알려지지 않았던 이재명 의원의 뭐 대장동 의혹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폭로, 새로운 사실 공개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다? 경쟁 주자들 사이에서? 저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까 뭐 서른 의원이라든지 예. 또 윤영찬 의원 근데 그 당시에 자해 정치라는 비판을 많이 받지 하지만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민주당 경선, 그러니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경선이라는 것이 가장 사실 원수처럼 척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분당도 되고 그러니까 저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아직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변수 한 가지가 남아 있는데 호남입니다. 그러니까 호남이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의원을 전폭적으로 지지를 했지만 그 전에 경선 과정에서는 전혀 양상이 달랐어요. 그리고 지금도 어쨌든 반명 기류가 호남 쪽에서 가장 높은 것도 사실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의원도 출마 선언을 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를 찾고 또 지명직 최고위원 뭐 호남 출신으로 임명하겠다 이런 등등의 호남 쪽 여론을 다독이기 위한 이런 행보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물론 이제 최고위원 경선까지 우리가 넓게 봐야 되겠지만 당대표 경선에 있어서 우리 호남 당원들 또 호남 유권자들의 기류가 어떨 것 같은지. 실망은 뭐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을 거고요. 다만 이제 대체제가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럼 이재명 후보 아닌 다른 사람을 밀었을 경우에 호남의 표를 좀 몰아줄 수 있는 이런 정치적 판단할 수 있는 지금 여건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 지방선거 때 보여줬듯이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이 투표장에 가지 않고 관심도를 표시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열성 지지자 중심으로 표가 이제 쏠림 현상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본다면 이재명 후보가 호남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받지 못한다는 것 전에 대체제 부재 상황 때문에 오히려 호남의 여론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분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호남이 실망 여론은 있으나 대안이 없기 때문에 조금 소극적이긴 해도 네. 뭐 별다른 이상 기류가 나타날 것 같지는 않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신 예. 우리 이 평론가께서. 그렇죠. 만약에 이게 대선이라면 아마도 호남 유권자들은 고민을 더 깊게 할 겁니다.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당대표 선거거든요. 좀 대선과 다른 지점이 분명히 있고 현재 호남 그 당원들의 어떤 그 전략적 판단은 누가 될 것이냐. 네.
로 사실 모아질 수밖에 없고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셨듯이 이 다른 대체제가 안 보인다. 이게 전략적 판단의 근거일 수가 있어서 저는 호남 당원들의 그 지금 생각이 전혀 이 여론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없어 보입니다. 대세론을 따라갈 가능성이 예, 네. 높다. 자, 그 호남 여론과 관련돼서 최근에 주목을 받는 사람이 한 분 계신데요. 그와 관련된 얘기는 두 번째 주제에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김나연 아나운서. 정치본색 두 번째 주제, 김동연 경기지사의 급부상입니다. 김동연 지사를 중심으로 민주당 내 비명계 주요 인사들이 똘똘 뭉치면서 김 지사가 차기 대권 주자로 급부상한 건데요. 김동연은 민주당의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을지, 그렇다면 김동연이 대권 주자로 올라설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무엇일지 두 번째 주제 함께 하시죠. 최근에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후보로 출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주목을 받는 분이 김동연 경기지사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결과가 민주당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수도권 유일의 단체장인 김동연 지사가 주목을 받는 건 당연한데 보통 임기 초에는 어쨌든 경기도의 그런 일과 관련된 주목을 받기 마련인데 뭐 그 이상으로 여러 가지 김동연 그 지사의 행보나 또 김동연 지사의 메시지가 정치적인 해석도 되고 이른바 당내 반명 흐름에서는 김동연 지사를 가까이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도 보여요. 그래서 김동연 지사가 왜 이렇게 지금 이 주목을 받고 부상이 되는지 또 그런 어떤 주목이나 부상이 당권을 넘어서서 이후에 대권 경쟁에 있어서 이재명 의원과 김동연 지사가 경쟁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지 한번 두 분 전망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저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민주당에는 지금 당 대표할 사람 1명, 또 차기 대권 주자로 나설 사람 1명, 더 이상 후보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와 대항할 만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김동연 지사가 자연스럽게 거론이 된 것이고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원래 색깔과 관계없이 어쨌든 민주당으로 이제 일단 둥지를 옮겼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뭐 반 이재명은 뭐 갈 수 있는 데가 사실 김동연 이제 경기지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의 정치에도 도움이 되고 또 직접 방문하는 출마자들도 뭐 그렇게 해서 나쁜 게 없으니 민주당이 너무나 좀 경색돼 있다는 이런 이제 국민적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중도 확장론이나 또는 경제 부흥론이나 또 김동연 부총리가 가져왔던 삶의 이력들이 본인의 정치와 이렇게 연결만 되면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이벤트가 지금 잇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효과 이전에 어쨌든 이제 그런 것이라도 분위기를 만들어서 김동연 지사를 좀 띄워야 민주당의 반 이재명 전선이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고민의 현적들이 좀 담겨 있다. 이렇게 결국에 이재명 유일 대안론으로 가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당의 확장성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김동연 지사를 주목하고 좀 이렇게 부각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김동연 지사는 일단 뭐 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네. 당 경선 당권 경쟁에 뭐 표면화되게 어떻게 자기 의사를 표명하거나 노골적으로 나설 수는 없는데 물밑에서라도 이른바 반 이재명 흐름하고 일종의 전략적 연대랄까요? 이런 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아니 가능이야 하겠지만 김동연 지사가 그럴 능력이 있을까요? 그 능력이라는 게 뭐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능력을 말씀을 뭐 드립니다. 당의 기반이나 그렇죠. 경험이나. 당의 기반 그리고 그거야말로 정무적인 어떤 그 스킬이거든요. 저는 김동연 지사한테 세 가지가 없다고 봅니다. 하나는 색깔이 없다. 도대체 이분이 진짜 뭐 진보냐 보수냐 이건 너무 포괄적이고 뭐 이 진짜 복지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는지 우리가 보수와 진보를 가를 때 안보와 경제 이 두 가지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김동연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어봤을 때 과연 한마디로 정리가 될까요? 그러니까 색깔이 아직 안 보인다. 그다음에 고정 지지층이 없다. 이건 저는 팬덤이랑 좀 다릅니다. 팬덤은 묻지마 지지층이고 이 사람은 무엇인가 뭐가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움직이면 나는 어쨌든 지금은 박수를 보내줄 거야라는 그런 고정 지지층이 안 보인다.
그다음에 세 번째 없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정치적 경험이 전무하다. 지금 당원들이나 혹은 뭐 국회의원들이나 이렇게 자기 편으로 만들어 나가는 어떤 세를 형성하려면 더군다나 지자체로 좀 묶여 있는데 겉으로는 못 하잖아요. 그럼 속으로 해야 되는데 그 속으로라는 게 두 분 아시겠지만 얼마나 고도의 스킬입니까? 응? 자칫 언론에 나가면 나가는 대로 사실 욕먹게 되고, 그러니까 언론에 안 나가는 스킬, 사람들을 누구누구를 어떤 식으로 만나야 되는가의 그 판단, 이 모든 것들이 김동연 지사한테 지금 있을까요?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 좀 이렇게 이 조명도 사실은 워낙에 이 이재명 이재명 후보한테만 지금 집중되다 보니까 뭔가 다른 어떤 기사거리가 없나? 저는 그런 반증으로 지금 나오는 어떤 상황이 아닌가. 그럼 군소 후보들이 결국 잘못 선택하고 있는 거네요. 괜히 찾아가서 되지도 않을 일 그냥 이제 언론에서 관심 좀 보여주니까. 아니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김동연 지사의 과제이기도 하고 물론. 또 향후에 김동연 지사도 대권을 목표로 정치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대권 후보가 되기 위한 어떤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서야 될 이제 그런 과제이기도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사실 호남을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호남에서는 지난 대선 때 본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를 했으나 그건 뭐 호남이 민주당 후보가 정해지면 늘 해왔던 그런 선택이었고, 다만 그 전에 경선 과정 또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의원이 좀 무리한 재보궐선거 출마가 현실화된 이후에 호남 여론이 굉장히 비판적으로 돌아선 게 맞고, 그게 이제 지방선거의 낮은 투표 참여율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이게 이제 이 분당과 통합을 여러 차례 했는데 민주당이 분열될 때 그 늘 분열의 배후에는 이제 호남에서의 정치적 균열이 있었어요. 최근 들어서 부쩍 호남 쪽에서 김동연 지사 얘기를 많이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김동연의 일생 이런 게 카톡으로 막 돌기도 한다 그래서 아까 이제 고정 지지 기반이 없다. 이게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게 이제 팬덤이라는 건 굉장히 협소하고 사실 지역이라는 건 그보다 훨씬 더 기반이 넓고 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호남의 저런 어쨌든 지금의 민주당과 또 지금의 이재명의 한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시각과 김동연 지사의 뭐랄까요 정치적 야망과 이게 만날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세요? 호남의 민심은 참 공부할 게 많다. 김동연 이제 지사를 지지하는 저런 분위기, 뭐 일면 참 정치적이다, 뭐 미래지향적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게 안철수 후보가 과거에 이제 걸어갔던 길과 비슷해 보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한번 지지를 받았다가 또 실패하는 길이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전혀 지지를 못 받을 줄 알았는데 정광석화처럼 광주에서 경선에서 이기면서 정권을 찾는 이제 이런. 그래서 호남의 저는 그 일시적인 또는 이 김동연 지사에 대한 이런 기대감은 읽을만한 내용은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으로 이어진다 아닌다는 것은 아니다. 그럼 최소한 김동연 지사를 좀 올려놓고 당신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 이 정도로 해석하고 말해야 되지. 지금 호남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에 이어서 2위 한 10%를 조금 상회한다는 겁니다. 이낙연 뭐 전 후보에 비해서는 훨씬 더 상회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봐야 되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김동연 지금 지사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정치적 행보에서 아까 세 가지가 없다는 말씀도 동의하면서 다른 하나는 개인적으로 김동연 이제 그 지사와 함께 일을 해봤던 분의 이제 제가 이제 전언에 따르면 뭔가 결정을 잘 못하신대요. 그리고 복잡하지 않은 문제도 결정을 굉장히 심사숙고하면서. 근데 그건 관료들의 특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료가 대통령이 되기 어렵다는 그런 것인데 이게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정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택한 것을 어떻게 정답으로 만들 것인가의 과정에 그렇죠. 정치적 상상력이 필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세상이 좀 바뀌고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장을 여는데 그런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정치를 하시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 이것이 연세가 60이 넘었는데 이제 바뀔 수 있느냐 사람 스타일이. 야, 이분 바뀌기 어려울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기대치로 유망주이긴 하지만 이분이 과연 대선까지 순항하면서 뭔가 이재명의 맞짱을 떠서 할 수 있는 역량이 되겠느냐. 자기 스스로 일어서야 하는데 오히려 분위기 때문에 올라서고 있는 이런 한계가 너무 많이 보인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치라는 게 보장된 트랙이 없고 또 안전한 트랙도 없고 결국 뭐 최근에 유승민 의원이 책 저서 제목에 그런 얘기를 썼던데 이 야수와 같은 심장으로 부딪혀라
라고 얘기했는데 김동연 지사에게 그게 있겠는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또 공직에 있었던 이 공적 활동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그래서 주목은 받고 또 대항마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띄울 가치는 있으나 결정적으로 그걸 낚아챌 그건 이제 본인의 학에 달려 있는 건데 아직까지 그런 건 이제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우리 평론가께서. 근데 유승민 의원이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본인이 야수와 같은 아니 어쨌든 뭐 하면- 앞으로라도 그렇게 할 건지 몰라도 저서를 냈습니다 최근에. 아, 야수가 되고 싶은 아니, 마음이 그러니까요. 있으신 거 야수와 같죠? 뒷덤벼서 본인이 다 했을 건데 못 덤비고 찍어 와가지고. 김동연 지사 말씀 짧게 한 말씀만 더 예, 드리죠. 예. 네. 사실 우리나라의 징크스가 안 깨졌어요. 징크스. 경기도 지사는 무조건 대권 후보 반열에 오른다. 무조건. 그리고 그렇죠. 오르죠. 그러나 네. 대통령은 되지 못했다. 없죠 역대 된 분이. 민선에서 다 대선 후보였어요. 예, 예, 이창열, 맞습니다.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 모두 다 경선까지도 가신 분들이고 뭐 오름 내리고 이번에 이재명까지. 근데 안 됐다는 거예요, 모두 다. 그건 이유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경기도지사는 사실 모든 그 지역의 이 표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수도권 묶여놔야 되고 뭐 이 공적이라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다른 어떤 지역 기반처럼 완전히 그 지역 기반으로 딱 존재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거든요. 경기 남북이 또 생각도 다르고 그러니까 경기도 지사 자체로서 어쨌든 자신의 어떤 고정 지지층을 확보하는데 참 힘든 그런 일이고 또 일은 되게 많다. 정말 뭐 경기 북도에서 경기 남도까지 오르내리는 게 거의 뭐 여타 어떤 지방자치단체장보다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해야 되는 어떤 자리이고 그러다 보면 정치적인 워딩을 할 수 있겠는가. 계속 중앙 정치를 바라보면서 또 워딩도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참 이 중앙 정치인 서울에 가까우면서도 참 먼 곳이 경기도 지사의 자리다. 아니 근데 따지고 보면 서울시장 출신 중에도 대통령 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지방자치 실시된 이래로 광역단체장 출신이 대통령 되신 분도 그분이 유일하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출신이 이게 막 숙명과 같은 핸디캡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은 좀 아닌 것 같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마지막 주제로 한번 저희가 가봐야 되는데 자 우리 김나연 아나운서. 마지막 주제는 바로 힘의 논리와 이재명의 책임 정치입니다.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출마를 두고 일각에선 책임 정치가 실종됐다라며 비판했는데요. 이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분열이 심화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재명은 민주당의 혁신과 통합을 이루고 당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오늘의 마지막 주제 함께 하시죠. 자 마지막 주제는 포스트 전당대회를 한번 예측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속에도 이른바 어대명이라고 하는 이재명 대세론의 다른 어떤 기류, 다른 흐름이 현재 전당대회 국면에서 보이지 않는다. 설사 반명연대가 가시화된다 하더라도 아까 이제 찻잔 속의 태풍 이런 표현을 하셨지만 그 위력은 미미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기정사실이라고 보고 그 이후에 민주당, 그 이후에 뭐 정국, 또 그 이후에 이재명 이걸 좀 전망해 봤을 때 가장 먼저 걸리는 대목이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예요. 아까 잠깐 이제 말씀들을 나누셨는데 우리 이제 이 평론가께서는 이게 전당대회 전에도 수사 당국의 어떤 움직임에 의해서 혹은 당내 경쟁주자들의 뭐 새로운 폭로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그게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고 우리 전 평론가께서는 그 중에 상당 부분 좀 억울한 프레임, 이를테면 이재명한테 더 씌워진 프레임 이걸 좀 해소하는 계기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근데 어쨌든 이재명 의원에게 사법 리스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으로 봤을 때 정치적 부담이 굉장히 크고 리스크도 굉장히 큰 대목이에요. 과연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거 넘을 수 있을까? 그걸 넘어야 사실은 그 다음이 있는 건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스스로 넘어야 한다고 보고요. 사법 리스크가 있다는 것은 증거가 있고 그 증거의 결과가 범죄 사실과 이어진다. 그런데 이게 이제 논쟁이 돼버립니다. 그럼 여론이 판단할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정치 탄압이다. 검찰공화국을 만들려는 윤석열 정부의 작품이다. 기획이다.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되겠죠. 첫 번째 저는 증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국민 여론이 어떻게 가느냐일 텐데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든 이재명 후보는 이것을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고 정면 돌파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당내에서
이재명 후보가 출마하는 것이 사법 리스크를 키워서 국민의힘에 도움이 된다. 이 논리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어떤 정치인이더라도 자신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가 생기면 돌파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그거 자체가 출마 여부를 결정하는 상황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 제가 좀 비판적 견해를 갖는 거는 대선 후보로서 대선에서 패배를 하고 지선도 패배했는데 그럼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책임 정치는 무엇이냐. 그 책임이라는 것이 출마를 통한 책임이어도 지지했던 사람이 이해가 돼야 되고요. 불출마를 통한 책임이어도 지지했던 사람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지지했던 사람에 대한 양해나 이해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강성 이재명 지지자들만 무조건 당대표 나갔어. 그냥 있으면 윤석열한테 주거니 제대로 붙어가지고 우리가 당도 지키고 이재명도 지키고 자기 정권을 창출해야 한다는 이걸로 가기에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 저는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버리면 결국에는 소수의 강한 사람이 끌고 가야 하는 이런 것이 민주당의 일반론이 돼버린다. 이것을 경계하지 못하면 민주당의 미래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이재명 후보의 자기 책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쾌한 설명이 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치 상황이 노무현 대통령 생각하는 게 물론 회고적이지만 그런 정도의 비전과 목표와 투지와 또는 명분과 또는 실천력을 가진 사람을 원하는 것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은 늘 이재명 후보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교 우위 또는 미래지향성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없는 본인의 약점을 어떻게 이제 극복할 것인가. 자기 정치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 기반의 뭐 협소한 설득력이 아니고 보다 폭넓게 민주당 당원들과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초기 이재명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난 대선 또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점점 그 설득력이 떨어져서 이제는 뭐 출마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어떤 책임론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평론가께서는 과연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 저희가 언뜻 기억나는 것만 해도 많아요. 지금 대장동도 있고 성남 FC도 있고 또 법인카드 문제도 변호사비 있고 대납. 변호사비 대납도 있고 뭐 쌍방울과 관련성 뭐 그 관련성도 있고 또 경기도시공사 그 유사 사무실 뭐 집 네네. 옆에 설치했던 등등의 문제가 있는데 이거 다 클리어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그 여의도의 시계냐 서초동의 시계냐의 차이일 것 같아요. 지금은 여의도의 시계가 아니거든요. 서초동의 시계. 즉 검찰이 어떻게 결과를 사정 국면이다. 그렇죠. 검찰이 어떻게 결과를 내느냐에 대한 문제이지 여기에 뭐 정치 언어를 더해서 멘트를 해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검찰은 지금 두 가지의 상황이다. 뭐냐면 검수완박의 시간 제한. 이 시간 제한이 어떻게 역으로 나타나냐면 무엇인가 내놔야 된다. 무엇인가 내놔서 국민들이 설득을 해야 된다. 국민들한테 검찰의 존재 이유를. 그리고 두 번째 당연히 야당 대표 후보를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웬만한 정말 웬만한 증거를 내놓지 않으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도리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거예요. 그러면 진짜 제대로 된 증거를 내놔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그 검찰이 지금 이 두 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사에 대한 어떤 결과는 저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을 걸로 내놓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없다면 없는 대로 뭐 이 종결이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를 선택을 한다면 죄송합니다. 정의당 말씀을 드려서 또 의문의 일패를 또 심상정 대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정의당이 왜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느냐? 새로운 어떤 그 후배 정치인들을 키우지 못하고 그들을 뭔가 상징성 있게 만들지 못한 탓 그리고 물론 거기에 아젠다를 내놓지 못한 탓도 있지만 명망가 한 사람으로 너무나 오랫동안 계속 다른 사람이 없지 않느냐 대세론이다 이거 갖고 계속 왔기 때문에 정의당의 새로운 어떤 기대감이 없는 것으로 보여요. 지금 딱 그쪽으로 그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저는 굳이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이제 법인 카드를 이제 대신 사용하게 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거기에서 사무실을 차려놓고 도지사실 카드를 공용 카드를 썼다. 이 부분은 실제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법인카드 사용은 이제 어쨌든 부인을 보조하던 사람이 사용을 한 거죠. 사용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사적 사용에 공적 카드를 썼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 금액도 나와 있고
그럼 이제 이거 전체가 특정 정당의 당 대표 또는 대선 후보로 지냈던 사람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느냐. 나머지는 사실 공방일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라는 것이 당사자의 진술이 아닌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나와야 하는데 그게 없을 거란 말이에요. 특히 대장동도 그 범죄 사실의 전체적인 지금 구속된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 국민들이 천인공노할 일이지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도시계획 변경하고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고 하는 것들이 위임사무로 이미 다 돼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돈을 먹지 않고 했다고 만약 하면 그걸 어떻게 처벌할 거예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시도지사들은 도시계획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면 안 돼요. 원래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거지 네. 않습니까? 지방정부 가지고 있고 지금 기초자치단체까지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 과정에서 용도 변경되는 모든 것이 특혜라고 하는 논리로 가서 공격해버리면 대한민국 밑도 끝도 없이 가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도 돈이 들어간 흔적, 불법이 명확한 흔적을 가져야 되지. 이거 직권남용이다, 직무유기다 이런 네. 방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공방만 더 키운다.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사법 리스크가 거의 없다고 저는 보는 쪽이고요. 네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검찰에서 계속 밀고 가서 이재명을 어떤 식으로든 좀 죽여보겠다 이렇게 네. 하면 오히려 더 큰 후폭풍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지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오래됐는데 지금까지 무슨 결정적 증거 이게 제시된 게 없고 오히려 검찰이 무리하게 여기서 정치적 수사를 강행하면 또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여론이 악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이 사법 리스크와 관련돼서 또 한 가지 이제 이 주목이 되는 게 사실은 이것 때문에 당의 분열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재명 의원으로서는 전당대회 끝나도 후유증이 상당할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당을 어떻게 통합하느냐 그리고 이재명 의원에게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특히 이제 뭐 이 원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흐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른바 이낙연계도 그렇고 더군다나 이제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의원을 지지했던 97그룹도 돌아섰는데 과연 당대표가 된 이후에 당의 통합력 이걸 발휘할 수 있을까? 자칫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 그게 뭐 어떤 당의 분열로 나타날 우려는 없을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니 뭐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 당연히 당은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 이론의 여지가 없고 만약 사법 리스크가 없을 경우를 얘기를 한다면 없을 경우도 이재명 후보가 리더십을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즉 이렇게 갈 가능성이 큽니다. 비토크라시.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의 모든 정책을 무조건 반대한다. 그래서 투쟁력으로 승부를 한다. 그렇게 해야만이 당이 일사불란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총구를 밖으로 돌리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2년을 그렇게 하면서 이런 어떤 힘으로 공천권으로 해서 뭐 자신의 어떤 진짜 최대 개파를 만들겠다. 문제는 그런데요. 이대로 될까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초선이거든요. 정치 경험이 없거든요. 아니 그래도 시장과 지사와 시장과 지사는 조금 다르죠. 세 번의 공직을 지내셨는데 당내 세력화. 아까도 김동연 지사 말씀을 드렸지만 당내에서 주류로 만들면서 이 주류로서 당을 어떻게 장악하느냐에 대한 플랜을 갖고 있느냐. 그거에 대한 실질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다. 경험해보셨잖아요. 네. 여의도에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은 당대표가 돼도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와 다른 일종의 정치적 실험대에 오르게 되는 거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얼마나 통합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이 통합력 발휘해서 리더십이 성공하지 못하면 차기 대권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된 이후에 직면할 당내의 여러 가지 복잡한 기류들. 게다가 지금 어쨌든 거대 야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이 당내 통합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전평론가께서는 어떻게 긍정적으로 전망을 좀 하시나요? 저는 이재명식대로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당 대표가 되어서 권한이 이제 주어진 만큼 자기가 행사를 하겠죠. 저는 이제 통합이라는 말은 좀 농담처럼 이야기하면 민주당 지금 통합 제일 잘하려면 지금 이제 국회의원 170명 있잖아요. 다음에 공천 다 주면 제일 통합되기 쉽지 않습니까? 지역구 다 나와서 그냥 하시라고. 네. 그럼 이 당 망하겠죠. 네. 국민들이 야 그게 무슨 통합이냐 너희끼리 다 짬짬이 하는 것이지. 그러면 반드시 정당이라는 것은 혁신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룰 것이냐. 이제 이런 건 정치개혁 과제, 당내 뭐 민주화 뭐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요.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한 평가를 누가 하느냐에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당내 의원들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 또는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민주당이 어느 정도 혁신하고 있는지는 국민들의 마음은 잘게 부숴보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만
이걸 하나로 뭉쳐보면 이게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판단할 수 있거든요. 아마 이재명 저는 이제 자기 당 대표가 이런 부분을 잘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본인의 출마 이변에 당내 통합하겠습니다. 시스템 공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그 당내 통합과 시스템 공천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국민의 인정을 받으면 본인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자기 총선 대선까지 가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 당신 나 욕 많이 했으니까 나와 손잡읍시다. 공천권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도록 파벌끼리 나누자. 이런 방식으로 가면 이재명의 미래도 없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통합과 혁신이라는 것이 결국 국민 눈높이에 어느 정도 맞추느냐. 여기에 이재명 자기 당대표 후보가 집중해야 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보고 또 차기 대권을 멀리 보고 크게 어떻게 당을 통합하고 또 동시에 혁신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근데 이제 당장 우려를 하는 대목은 이른바 이제 팬덤이라고 하는 강성 지지층에 갇혀서 국민의 이름을 빌어서 그 팬덤에 의한 당의 평가 책임 이런 것들이 재단되고 그게 다음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공천학살 이렇게 이제 작용하지 않겠냐. 이게 지금 당내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우려하는 다른 계파들의 가장 큰 이 걱정거리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의원이 팬덤 정치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최근에도 개딸 들이라든지 뭐 양아라든지 이런 그룹들을 만나서 굉장히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사진에 찍혔는데, 보면 강성 지지층이 있는 대상은 거기에 준하는 안티들도 그만큼 생긴다는 거예요. 그건 극과 극이거든요. 그래서 확장성이 점점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호남 유권자들이 2년 후에 판단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호남 유권자들의 특징은 자신들이 누굴 지지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대상을 얼만큼 딴 데서 지지하느냐 이걸 바라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대선과 지선에서 자신이 책임을 진두지휘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뭘 잃어버렸냐면 영남을 잃어버렸어요. 영남이 원래 TK와 PK가 분리가 됐기 때문에 서로 그러니까 TK가 완전히 고립됐었기 때문에 이 연이은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계속 졌거든요. 근데 영남이 다시 PK가 TK와 거의 같은 성향으로 지금 묶여진 상황. 여기에 충청권 잃어버렸죠. 그러면 근데 출신은 TK란 말이죠. TK 출신을 찍어준 건 TK에 그만큼의 어떤 표를 갖고 왔어야 되는데 그런 영향력이 없어 보였다. 그럼 이재명으로서 다음이 가능하느냐라는 의문점을 지금 갖고 있는데, 여기에 확장성마저 없어 보이는 행보로 계속한다. 그러면 저는 2년 후, 그러니까 지금의 당권은 가질지 몰라도 2년 후에 이 고정 지지층 호남이라든지 뭐 또 운동권 세력이라든지 영남 일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힘을 합쳐서 이재명을 다시 밀 거냐? 거기엔 퀘스천 마크. 지금 이제 하신 말씀은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된 이후에도 과제는 얼마나 단단한 이른바 팬덤이라고 하는 강한 지지층의 기반을 유지하느냐가 아니고 이제 어떤 확장성을 보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데, 지금까지 보였던 행보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여서 그런 대목이 이제 우려스럽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고요. 이제 이재명 의원의 향후에 정치 전망을 둘러싸고 요즘 뭐 여러 가지 비유들을 하는데, 문재인의 길이냐, 이회창의 길이냐 이런 비유를 해요. 문재인 대통령도 당시에 당대표 출마할 때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출마를 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민주당이 분당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 물론 이제 총선에서 어느 정도 결과를 냈습니다. 극적으로 대표직을 사퇴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전권을 주면서 뭔가 이제 새로운 확장성을 보이고, 그래서 대권 가도로 갔는데, 이회창 총재는 정말 제왕적 총재였죠. 우리 정치사의 마지막 제왕적 총재였고, 대선에 3번 도전을 했으나 3번 다 떨어졌고, 특히 이제 2번 도전했을 때는 다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노무현 후보한테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자칫하면은 이재명의 길이 문재인의 길이 아닌 이회창의 길이 될 수도 있는데, 무리해서 이번 전당대회에 저렇게 출마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반대의 목소리도 있어요. 그래서 과연 문재인의 길이냐 이회창의 길이냐 어떻게 전망하시고, 이회창의 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가 뭘 바꿔야 되고 어떤 새로운 면모를 보여야 될지 의견을 좀 주신다면. 저 견해를 명확하게 밝히면 저는 이재명 후보가 개항에 의뢰 출마한 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송영길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하면서 지방선거 다 망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나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거나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분들이
지난 과거를 일단 묻지 않자. 비판을 하는 거 받아들이라 그냥.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개항에 출마해야 되고 서울시장 송영길 나갔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좀 제발 좀 그만해라. 그것 때문에 망했다. 그런데 힘은 남아있다.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가 바뀌길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 이것이 저는 지금 여론의 핵심이라고 보고요. 그러면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은 절대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물심양면으로 전국에서 조직을 만들어서 막아 세우려고 했던 수없이 많은 이재명 지지자들이 그 전까지는 노무현 방식의 진노가 형성된 것은 아니지만 윤석열이 안 되기 때문에 막아야 된다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왜 이분들 지금 배제하냐고요. 그분들 얘기 좀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만 살면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다는 이 좁은 정치로 어떻게 이재명이 총선과 대선을 끌고 가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자 스스로도 이것을 좀 냉철하게 직시해야 하고 특히 이분을 지금 감싸고 있으면서 계속 이 사람 중심으로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 또는 이제 정권 탈환을 해야 한다고 하는 분들도 왜 이재명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냉정한 자기 성찰을 좀 해야 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재명을 통해서 더 큰 정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포부와 미래지향적인 비전과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했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당대회에서 아무리 많은 욕을 하더라도 그 욕을 대응하면서 하지 말고 그 욕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재명의 새로운 정치를 반드시 보여야 한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포용하고 통합하고 그럼으로써 혁신하고 이제 확장의 길을 보여야 된다 이 말씀인 것 같고 우리 평론가께서 짧게 전망을 하겠습니다. 해주시면. 계속 PD님이 마무리하고 압력을 넣으시는데 저는 이재명 후보에게 포용의 DNA가 있느냐 안 보여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남양주 시장 기억하시죠? 네, 예, 그 전임 이 남양주 시장이 많이 싸웠죠 예, 이재명 의원하고. 기본소득 관련해서 우리 지금 남양주시는 그걸 할 수가 없다라고 이견을 보이자 아예 감사를 동원해서 감찰을 동원해서 6개월간 털어버려요. 그 중에 뭐 4명의 보좌진 중에 아까 공무원을 늘공인데 이 제재를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그 당시에 이야기가 비판을 하면 완전히 죽여버리는 짓밟아버리는 그런 리더십으로 어떻게 저 대통령에 나가느냐라는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과연 진짜 포용과 이 비판을 들으면서 그걸 소화한 전력이 저는 없거든요. 네. 전력도 없고 네. 그래서 그래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네. 자, 오늘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본 어대명과 이제 포스트 민주당에 대해서 두 분 전문가 말씀을 들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불과 0.73% 간발의 차이로 대통령이 되지 못한 바꿔서 얘기하면 거의 대통령이 될 뻔했던 그런 리더임은 분명하고요. 또 현 시점에서 민주당 내에 아무리 그 이재명 책임론이 강하고 반명 기류가 강해도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없는 것도 분명하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의원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까지 보였던 리더십과는 다른 또 지금까지 보였던 정치의 면모와는 다른 정말 새로운 이재명의 면모를 보이지 않는다면 제가 보기에 자칫 이재명 의원이 지난 어떤 지방선거 대선 이제 2번의 실패를 답습하는 그런 정치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본인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과제를 넘는다면 차기 대권을 향해서 새로운 면모를 가지고 나갈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아무튼 뭐 전당대회가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당대회 과정 지켜보면서 저희가 또 얘기 나누고 평가하고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정치본색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